현장에서 13년 동안 근무를 하고 또 의정부시에서 2013년부터 하니까 여기 계시는 관리사무소장님들은 과거에 저희 동료였고요. 저한테 많은 전화를 주시고 동대표님들 그리고 와가지고 상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강의도 우리가 그런 상담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중요한 점을 그 강의에 이제 주 내용으로 했어요. 좀 쉽게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송 계획에서는 장기수송 계획의 수립하고 검토, 조정 부분을 이제 다룰 거고 장기수송 충당금 적립 부분에서는 그 장기수송 충당금을 적립하는 기준이 뭔지 입주자에게 장기수송 충당금을 부과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장기수송 계획을 이행하고 장기수송 충당금의 사용인데 이 부분에서 전면 수선이라든지 부분 수선, 긴급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될 거고요. 장기수송 충당금을 사용하는 절차도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장기수송 계획의 수립 의무자,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죠. 사업주체고 건축주고 리모델링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제 주의할 사항은 장기수선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거예요. 도시생활주택에서 이제 흔히 일어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과거에 제가 2013년도에 왔을 때 보면 그 사업주체가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관리주체가 들어갔을 때 장기수선 계획을 인계받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하느냐? 만약에 사업주체가 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거예요. 주택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검사를 받을 때 반드시 필수 서류로 장기수선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사업주체한테 장기수선 계획서를 인수받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주택가의 그 공동주택 승인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연락을 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하고 장기수선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준에서 약간 계열이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립은 보통 사업주체가 하는데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항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선율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긴급공사하고 소액공사의 수선주기 예외적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장기수선 계획이 너무 엄격하고 다시 그거를 조정하는 주기가 길고 또 그 수시 조정하려고 하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몹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조금 완화시킨 제도들이에요. 긴급공사하고 소액공사가 소액공사에 대한 수선주기 예외적 인정. 요거하고 또 요즘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공사를 하려고 하면 감리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그 성곽이 교체공사는 제가 볼 때는 뭐 감리가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리비를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긴급공사하고 소액공사하고 같은 대형으로 총론에 반영해서 해당 공사의 부대 비용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지출하면 됩니다. 그 요건이 장기수선 계획에 반드시 반영된 주요 시설이어야 돼요. 현장에서 좀 실수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긴급하긴 맞아요. 그래서 공사를 했어요. 하고 보니까 장기수선 계획서를 보니까 전면 교체만 되어 있어요. 부분 수선이 없어요.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총론에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긴급공사 이런 부분을 할 때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게 그 부분공사인지 전면교체인지 그게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장기수선 총론에 요건과 절차가 반영되어 있어야 되고 수선주기 도래 이전에 교체 또는 보수가 가능하고 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다음 장기수선 계획 때 이거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2022년도에 101동 성곽이 인버터를 교체를 했다. 제어반이잖아요. 그럼 이 제어반이 다음에 전기 조정할 때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전기 검토할 때. 근데 이거 그냥 두게 되면 그 최종 수선 연도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반영을 해줘야 돼요. 긴급공사는 말 그대로 입주자 등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한 거예요. 보통 이제 긴급의 부분이 그 사업자 선정 지침에 그 수의계약에 나오는 긴급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이때의 긴급은 조금 완화돼서 적용할 수 있어요.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긴급은 진짜 긴급해야 되게는 입찰 절차를 거칠지 못할 만큼 아니면 심지어는 입주자 대표의 보고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근데 이제 장기수선 그 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한 긴급공사는 조금 완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입주자 등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요 사례는 이제 성강기 멈춰 있어요. 보니까 또 인버터 고장 났어요.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급배수 시설 처음에 배수가 안 돼가지고 침수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소방 설비, 전기 설비 등. 그다음에 소액공사는 긴급공사하고 소액공사는 취지가 달라요. 긴급공사는 긴급할 때 수선 주기 이런 것들 뭐 그거를 언제 지키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준 부분이고, 소액공사는 이게 설치된 개수가 많고 단가가 소액인 거를 수시로 고장 나는데 이거를 수선 주기를 지킨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시 국토교통부가 해석으로서 열어준 거예요. 이때의 소액공사는 설치 단위 개수가 많고 단가가 소액인 경우 장기수선 계획 총론에 반영할 때 반드시 소액에 대한 기준을 좀 정해둘 필요가 있어요. 간혹 현장에 가다 보면 소액의 기준을 1,000만 원 이렇게 잡은 단지도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이 좀 소액인가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200만 원 정도? 처음에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장기수선 계획의 그 기본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주요 사례로 보면 CCTV 카메라라든지 스프링클러 헤더, 스피커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소액공사예요. 장기수선 계획의 검토는 왜 필요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 및 교체 또는 보수 비용 등의 변경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의무 사항이에요. 3년마다 검토를 해야 되고, 그 검토 사항을 기록을 해야 되고, 그것을 보관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의무 사항이에요. 의무 사항이고, 거의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예요. 옛날에는 이게 약간 애매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명확하게 했죠. 그 법 29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장님들은 장기수선 계획을 검토가 의무인데 갖고 어떤 소장님들은 조정이 의무라고 조금 혼돈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어요. 검토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검토가 의무예요.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면 검토사항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을 해야 돼요. 구주택법 부칙 7조에 저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2014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그 3년 전, 그러니까 나기간이죠. 나기간에 검토한 단지에서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했고요. 그럼 나기간에 검토하지 않은 단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가기간이 되겠죠. 가기간은 특례기간을 뒀어요. 특례기간은 3개월 줘가지고 2014년 6월 25일부터 그 2014년 9월 25일까지 요때에 장기수선 계획을 검토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검토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의 기산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끔 전화를 해요. 우리는 가기간에도 안 했고 나기간에도 안 했고 다기간에 특례기간에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가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때 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2014년이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흘렀으니까 지금이라도 2014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최초로 한 날을 기준으로 정기 검토일을 정하면 돼요. 장기수선 계획이 이제 검토할 내용은 항목의 추가 및 삭제, 그 다음에 수선 주기 및 수선율의 적정성, 수량 및 단가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검토 내용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는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제가 3가지만 예시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고분자 도막방수면 맨 오른쪽에 보면 검토 결과가 있죠. 검토 결과가 딱 보니까 이 수선 주기가 15년이 너무 짧아요. 이게 도막방수가 보니까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그거를 15년으로 하는 게 너무 아깝고 이제 비용 부담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검토를 하니까 수선 주기를 20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선 주기 20년으로 조정하고, 수성 페인트 칠은 이거 옛날에는 금액이 이랬는데 이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그래서 요는 2억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바닥은 이 부분 수선이 수선 주기가 5년인데 이 수선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50%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20%로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는 예시를 한번 마련해 봤어요. 이게 이제 그 별표 1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서 장기수선 계획을 검토할 때 유의사항이 뭔가 하면, 좀 전에도 검토를 하니까 조정사항이 나왔잖아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그런 걸 봐도 장기수선 계획을 검토할 때는 거의 90% 이상이 조정을 수반을 해요. 조정이 수반이 되면 그때의 검토서만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조정안도 같이 제출을 해줘야 돼요. 검토서만 이렇게 제출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장기수선 계획의 이제 조정은 이제 아까 검토를 정기 조정하고 수시 조정이 있는데, 이제 법에는 이게 정기 조정, 수시 조정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장에서 편의상 이제 부르는 용어들이고 이미 거의 이제 관행상 거의 정립이 된 용어예요. 근데 정기 조정은 3년마다 검토할 때
조정하는 거. 이게 이제 정기 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수시 조정은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정하는 것. 이게 수시 조정인데 차이점은 뭐냐? 정기 조정할 때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의 의결만으로 끝나야 그 정기 검토 때 조정하면 검토하고 조정을 동시에 의결로 올려가지고 이제 끝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수시 조정은 까다롭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장기 수선 계획을 운영할 때 별 무리가 없어요. 그 3년 주기에서 그 신경을 써서 계획만 잘 짠다면 가급적이면 수시 조정 하지 않도록 정기 조정 때 신경을 쓰시고 수시 조정할 때는 누가 수시 조정하자고 밀고 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입주자들이 수시 조정을 필요로 하냐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하는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했는데 수선 금액을 2억 2천으로 조정하는 거, 그 부분 수설의 수선율을 20% 조정하는 거, 요 예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나갈 거예요. 고분자 도막 방수는 이제 수선 주기를 원래 15년이었죠. 얘를 20년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으로 조정하니까 수선 주기가 늘어났죠. 늘어났으면 그만큼 수선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냐?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이 2억 6천에서 2억으로 줄었어요. 그죠? 수성 페인트 칠 아까 이제 얘기할 때 그 물가 인상 때문에 올라왔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2억에서 2억 2천으로 바꿨어요. 이 계획기간은 40년 동안이 40년 동안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이 16억이었는데 요게 17억 6천만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됐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바닥, 아까 전에 부분 수선의 수선율을 50%로 했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20%로 줄였어요. 줄이니까 어떤 결론이 생겼는가 하면 50%에서 20%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바닥에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이 당초에 8억에서 3억 2천으로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소장님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서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장기수선 계획대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수선 계획에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 단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거를 부과했다가는 그냥 제가 견디지를 못할 것 같다는 거지.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소장님들이.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막 우리 법에 안 맞게 막 이제 부과를 한다고요. 수선 주기를 늘리면 장기 수선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을 줄일 수 있다. 수선율을 이렇게 줄여도 장기 수선 충당금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을 낮출 수 있다. 정상적으로 장기 수선 계획을 세웠을 때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을 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조정 전에는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이 26억 6,6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조정을 하니까 22억 8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을 변화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장기수선 계획 조정의 오류 사례를 두 가지를 설명할 텐데요. 하나는 수선 주기를 바꿨을 때 하는 오류랑 또 하나는 수선 예정연도를 조정할 때 흔히 하는 오류. 이 오류는 우리가 2014년부터 감사를 했으니까 9년 동안 하면 제가 감사를 엄청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 감사에서 가서 보면 이거에 대한 확률이 어느 정도로 높은가 하면 10개 단지를 감사를 하면 6개 단지가 이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수선 주기 조정 오류는 이제 어떤 오류를 하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15년을 20년으로 바꾸면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도 조정이 돼야 돼요. 원래 2억 6천이었어요. 얘가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 그러면 얘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이 2억 6천이어야지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 충당금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줄이지 않고 수선 주기만 그냥 20년 바꿨어요. 얘 그대로 뒀어요.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이 추운 날씨에도 열일 자체놓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많아요. 이런 사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수선 예정 연도를 조정한다는 건 뭔가 하면 결국은 수선 주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류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고요. 얘 수선 주기는 15년이었어요. 15년이었는데 얘를 5년 연장했어요. 수선 주기를. 그래서 원래 2022년도에 하던 거를 2027년도로 수선 예정 연도를 늘린 거예요. 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늘려야죠. 그럼 얘를 늘리면 얘도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 예정 연도를 이렇게 바꾸면 수선 주기도 바뀌어야 되고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오류를 하느냐. 수선 예정 연도 딱 2027년 딱 맞췄어요. 얘 그대로 뒀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선 예정 연도가 바뀌면 수선 주기가 바뀌고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이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한 내용들이 되게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 중에
거의 한 7, 80% 중요한 내용이에요. 장기수선 충당금의 예치는 이제 023조 7항에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장기수선 충당금만 별도로 예치하래요. 어디에다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계좌에. 주의해야 될 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실제로 온전한 보험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축성 보험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하고 거의 뭐 생명보험 비슷한 데다 한다든지 그러면 이상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위반되는 거예요. 위반되고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뭔가 하면 어느 곳도 중도 해지 또는 만기 시 원금 손실이 되는 계좌에 적립을 하면 안 되고 적립 금액을 산출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장기수선 계획하고 그 장기수선 계획에 있는 총괄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관리계획에 있는 적립요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여기에 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을 자기네들이 열심히 적어놨어요. 근데 얘를 총 공급 면적과 12달과 계획기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요는 이제 떨어지는 거겠죠.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 이렇게 하면 그 세대에 한 달에 얼마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를 하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매월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하는 게 달라져요. 적립요율 하는 거하고. 그래서 오늘은 얘를 적용하지 않고 적립요율을 적용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금액 산출 방법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요. 아까 전에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장기수선 계획의 총괄표에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총괄표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계획기간이 몇 년이냐. 계획기간 40년. 그 다음에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규약에 보면 적립요율 있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이 30%는 뭐냐. 계획기간 동안 적립할 수선비 총액의 30%예요. 이 구간에서 적립할 총 금액에 의해요. 분자가. 그럼 분모는 관리평수나 뭐 연면적 그 다음에 그걸 12개월로 나누고 그걸 10년으로 나누면 월간 제곱미터당 적립단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적립단가가 나오면 그 적립단가를 이제 이렇게 곱하면 되죠. 50제곱미터는 곱하기 250, 12,500원. 100제곱미터 세대는 250원 곱하기 저거. 세대수,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 30%가 얼마냐? 그거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나오면 다 나와요, 이게. 이 적립금액 산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오늘 강의가 주로 사례 위주라고 했잖아요. 그 사례 위주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의 3종 세트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단가를 인상했대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단가는 절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기수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관리계획에 적립요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조금 드문 현상인데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근데 있어요, 실제로. 10년 동안에 30%를 적립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파트에서 초반에 5년 동안을 자기는 10%만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30%를 거두려면 1년에 3%는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초반에 5%만 거두면 뒤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몇 %를 거둬야 돼요? 원래 해야 될 3%에다가 앞에 있던 관리사무소장님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못됐던 2% 더하면 매년 5%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수선 계획도 그대로 있고 뭐 별로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B라는 관리사무소장님이 오고 그것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또 막 바뀌었어요. 그걸 바뀌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이 5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상식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30%다 이러면 그냥 10년이잖아요. 나누기 10, 매년 3%. 그렇게 가시는 게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1구간을 정할 때는 현재의 우리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이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가를 거뒀고 그것이 장기수선 계획 총괄표에 있는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의 몇 %에 해당되느냐. 일단 그게 그 제1구간의 적립요율이에요. 이거는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거예요. 반드시 40%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교체 또는 보수 시익인데요. 완료하는 게 교체 또는 보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럼 또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까지 하면 교체 또는 보수한 걸로 봐준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완료한 거 공사를 완료한 거고 전면 교체의 최소 단위가 왜 필요한가 하면 그 승강기 검사를 받을 때 와이어와 로퍼의 상태가 거기 나와요. 뭐 그런데 합격이래요. 합격이면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돈도 없고 한데 바꿀 수 있냐고요. 근데 어떤 동은 보니까 진짜 바꿔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면 교체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를 따지는 거니까 전면 교체의 최소 범위는 중요한 거죠.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하나는 공간적 단위, 두 번째는 기능적 단위. 그렇게 하고 공간적 단위는 주로 건축이다. 건축.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 동별로 가는 거죠. 동별로. 10동까지 있는데 1동만 하면 다 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10동까지 할 돈 절약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적 배분. 기능적 배분은 주로 기계나 전기 분야예요. 기계나 전기 분야. 간혹 감지기가 그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감지기 한 개만 바꾸면 이거 전면 교체한 거예요. 그 다음에 CCTV 카메라 엄청 많잖아요. 몇백 개씩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딱 상태를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3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0개만 갈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0개만 갈면 전면 교체한 거예요. 전면 교체. 이 부분 교체 아니에요. 이 기계 장치는 권상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강장 도어. 이것도 기계래요. 로프 브레이커. 이것도 기계래요. 요 속에 있는 거 이건 뭐야? 금액이 적은 거는 이제 수선 유지비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성강기가 부품이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기계장치는 이렇게 기계장치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실제로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요 기계장치를 어떤 거를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하느냐는 거죠. 그러려면 이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기계장치예요, 이게. 성강장 도어, 요것만 이제 한 세트 기준이래요. 성강장 도어의 문짝 하나 이게 아니고 얘는 한 세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나머지는 그 기계장치 전체예요. 그래서 전면교체 부분은 그 기계장치 한 대 이상이 이제 전면교체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외의 사항은 부분 보수예요.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선 유지비를 써야 돼요. 여기서 당부 말씀드릴 거는 장기수선 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럼 수선 유지비를 써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거의 다 했어요. 했으니까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